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 9장인데요. 자, 이 9장은 시험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거 뭐 출제 빈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총 거기 맵에 보니까 6개의 가족치료 모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전략적 가족치료까지 이야기 치료는 순위가 조금 떨어지지만 어차피 나와요. 근데 그것도 뭐 한 줄로 나오든지 해서. 근데 자, 그 5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 9장은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진도를 나가다가 중간에서 한번 끊을 거고, 그 다음 이제 또 그 다음 강의 이어서 끝까지 다 나가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민우침부터 보게 되면은 민우침의 구조적 가족치료, 뼈대를 바로 세우자. 여기는 지금 뼈대를 바로 세우자. 뼈대를. 구조. 뼈대를 바로 세우자. 자, 1970년대 민우친에 의해 창시되어 빈곤가족이나 3세대 가족 등 구조적 문제를 가지는 가족을 위한 개입 방법으로 개발이 되었다. 그죠? 가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입을 먼저 시도한다. 자, 가족 구조를 재구조화한다. 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적절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그러면 그 가족 구조를 재구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가족 구조가 뭐냐 도대체. 가족 구조는 거기 가족 간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형태를 말하는 것. 즉 가족의 하유체계, 경계, 가족 규칙, 역할, 힘과 즉 가족 권력. 이런 것들이 바로 가족 구조에 해당돼요. 이런 것들을 다시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자, 구조적 개입이 요구되는 가족들은 빈곤가족이나 제3세대 가족 등 제3세계 가족 등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으나 가족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자, 치료 목표는 가족의 역기능적 구조를 바로 잡는 일,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 다시 한번 역기능적인 구조를 바로 잡는 겁니다. 근데 그 가족 구조에는 아까 뭐였죠? 가족의 하위체계도 있었고, 경계도 있었고, 규칙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어요. 그죠? 역할도 있었고. 자, 그래서 거기 OX 문장, 이 가족치료 모델의 개인 목표 짝지어진 걸 물어봤었는데요. 구조적 가족치료는 가족관계 역기능을 유발하는 가족 위계, 경계 변화를 시도한다. 도모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치료 기법은요,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걔는 이제 그냥 이해를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건데, 거기 보면 먼저 교류를 만들어내요. 즉 가족 구성원 간의 교류를 사회복지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제 앞에서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자, 이런 것과 같이 이게 이제 실현이 되게 되는데, 그 우리 개입기법 중에.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방해하지 마세요. 3분 동안 이야기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자, 이게 이제 과제 부여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이제 교류의 창조라고 한다면, 교류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교류에 합류해야 돼.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거기 교류 합류 있죠. 사회복지사가 자신을 가족 상호작용의 일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활동이다. 즉 라포와 비슷하다. 라포를 형성하는 것과 비슷하다. 자, 그러니까 합류하면은 라포 형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족 분위기를 따라가 주는 거예요. 가령 아빠가 권위적이야. 굉장히 권위적인 걸로 보여져. 그러면 아버지, 제가 아들에게 질문을 해도 좋을까요? 이렇게 허락을 받고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가족의 분위기를 따라가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과 섞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그 교류 안에 들어갔으니까 가족 이제 그 안에서 교류를 재구조한다. 자, 그러면 그 아래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 모델과 그 모델의 개입 기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델과 개입 기법을 짝 짓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거기 경계 만들기 먼저. 이건 이미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위 체계 간의 경계를 만드는 것으로
가족 내 하위 체계들 간의 경계가 지나치게 유리되거나 밀착된 경우에, 유리된 경계는 떨어져 있으니까 붙여줘야 하고, 밀착된 경우에는 너무 붙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경계 만들기에 예가 나와 있는데,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 이거 밀착된 경우죠. 이거는 자녀가 부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느낌과 주장을 이야기하도록 부모는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도록 요청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경계를 만들고 자녀가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 자, 이번에는 말을 철수한테 물어봤는데, 또는 영희한테 물어봤는데, 영희나 철수가 말하기 전에 엄마가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지금 엄마가 이 아이에게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밀착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 잠깐 이제 말하지 않고 철수와 영희가 직접 한번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 다른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바로 경계 만들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 경계 만들기는 거기 OX 문장처럼 사회복사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분리되어야 할 사람끼리 눈 마주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경계 만들기에 해당이 됩니다. 알았죠? 네. 자, 그다음에 가족지도예요. 이 가족지도가 한 번 나왔었어요. 이제 두 번 나온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이제 보기 지문에 그냥 딸랑 나온 거 말고 이렇게 문장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그 OX 문장 봐보세요. 가족지도로 가족생활 주기를 파악한다. X. 가족생활 주기를 파악하는 것은 뭐였죠? 가족 생활력 생활 주기표, 그죠? 또는 생애 주기표였죠. 그죠? 생활력 도표가 아니라 생애 주기표였습니다. 생활 주기표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죠. 자, 합류하기 봐보세요. 아니,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그 가족 지도는 우리 명료한 경계, 밀착된 경계, 유리된 경계에 이거 제가 설명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합류학인데, 그러니까 가족 지도가, 그러니까 민우진의 구조적 가족지도의 계획기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세요. 알았죠? 그 정도로만. 자, 그러면 이제 합류하기는 사회복지사가 개입 시 가족 분위기를 파악해서 그에 맞추어서 행동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가족과 하나가 된다. 가족과 섞이는 방법이다. 라포를 형성하는 거라고 했죠? 이제 거기 사회복지사가 가족을 수용하고 가족에 적응하는 것으로 개입 초기 단계에 많이 활용된다. 자, 그 다음에 실현 있죠? 실현은 치료 면담 중에 가족에게 역기능적인 가족성 간의 교류를 실제 재현시키는 것. 가족들이 치료자 앞에서 가족의 문제나 갈등 상황을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는 것. 그 점에 대해서 남편에게 직접 제가 보는 앞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아무리 해도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부부에게 여기서 그러면 직접 한번 서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까? 그죠? 이제 아까 교류의 창조에 해당이 됐었죠, 얘가. 그죠? 자, 긴장 고조시키기. 얘가 기출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그 가족 내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대안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 모녀 간의 의사소통에 끼어들며 계속 해석하는 장남한테 잠깐만! 이라고 말하면 의사통로를 차단한다. 가족 조직의 융통성이 생기고 결국에 모녀 간의 접촉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융통성이 생겨 모녀 하위 체계가 가까워지게 되고 나와 있는데, 자, 그 지금 잠깐만이라고 하면서 막고 있는, 자, 그 가족 내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대안적 갈등 해결 방법을 사용하도록 돕는다. 근데 이제 긴장 고조시키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이것도 지금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의 계획 기법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과제 부여. 가족 상호 교류에 자연스럽게 발전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해 보도록 하며 가족이 행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 과제를 준다. 3분 동안 방해하지 마세요. 위치를 바꿔서 좀 가까이 앉으세요. 이런 것들 이제 과제 부여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균형 깨뜨리기.
역기능적 균형을 깨트린다.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남편, 온순하지만 자기 주장을 가끔씩한 부인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부인이 아니 그 사회복사가 부인의 편을 들어줘서 역기능적인 균형을 깨트리는 거. 균형 깨트리기입니다. 자, 이 미누친의 구조적 우리 이제 모델 공부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모델 중에서 그 모델에서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기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미누친의 경우에는 경계 만들기하고 합류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출표기 많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주로 많이 나왔다는 거. 예. 자, 이 보헤노로 가게 되면 보헤네 세대 간 다세대 가족주입니다. 보헤 거는 아까 미누치는 이제 뼈대를 바로 세우자 였는데 보헤는 원가족의 피는 못 속여. 즉 원가족이에요. 원가족으로부터의 자분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한 개인이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각 개인의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거. 예, 원가족은 클라이언트의 형제와 그 부모까지 딱 있는 것이 원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제 그냥 제 경우를 보면 저는 딸만 셋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남자는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죠. 자, 근데 이제 아빠, 엄마가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막내가 아프거든요. 아프니까 막내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번은 저희 집에 사회복사가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사회복사를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사회복사는 저를 모르고 왔는데 너무 반갑더라고. 사회복사가 저희 집에 오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회복사 대상자가 되니까 이렇게 또 사회복지사가 저희 집에 오는구나. 그래서 너무 어떻든 근데 자 이게 원가족이에요. 알았죠?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가족, 그 지금 이제 그 형제들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 그리고 부모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그 생태도에서 백지 중앙에 원을 그린다. 그다음에 원 안에다 원가족을 하나 그린다. 그죠? 했었죠? 백지 중앙에다 원을 그리고 이 원 안에다 원가족을 하나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의 반복 유형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생태도에서는 자, 그런데 어떻든 그 원가족과의 정서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각 개인의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한다. 다세대 가족 과정에서 초점을 맞추고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한 개인을 인식한다. 자, 치료 목표. 가족 성원을 부모의 원가족의 자아 집합제, 정서 체계로부터 분리시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원가족의 다시 한번 부모의 원가족의 자아 집합제 또는 정서 체계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래서 독립시킨다. 그게 바로 자아분화의 개념이에요. 이쪽으로 오면. 자, 그래서 거기 가족치료 개인 목표에 경험적 가족치료에다가 그걸 넣었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가족이 미분화에서 벗어나 가족체계의 변화를 달성하게끔 하는 것은 미분화, 미분화 이런 말 나오면 보행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험적 가족치료가 아니라 보행의 가족치료, 다세대 가족치료라고 했어야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주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자아분화 개념이 나와요. 이 자아분화는 자, 이 자아분화에다가 그 개념 그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적어보면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이렇게 나와요. 높을수록 낮을수록. 자,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좋지 않은 말이 나와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문제 풀 때, 거기 이제 이해할 때. 그래서 거기 보면 일단 자아 분화라고 하는 게 뭐냐? 정신 내적 수준, 대인적 수준, 즉 대인 관계적 수준이 있는데 정신 내적 부분, 사고로부터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구분을 의미하는 거. 알았죠? 이 정신 내적 분화예요. 자, 보면 대인 관계적 분화,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 즉 타인과 친밀하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능력. 자, 그러면 분화 정도가 낮은 사람은 어떻든 이제 자아 분화는 정신 내적 수준의 정신 내적인 분화가 있고 그 다음에 대인 관계적 측면의 분화가 있다. 근데 분화 정도가 낮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미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화 정도가 낮은 사람은 정서적 반응에 좌우되기가 쉽고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에도 역기능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분화된 사람은 분화 정도가 낮은 사람, 미분화된 사람은 감정으로부터 사고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객관적 사고를 거의 할 수 없어요. 미분화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중요하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남의 인정이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존적이에요.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은 부모는 미분화에서 오는 자신들의 불안이나 갈등을 삼각관계를 통해서 회피하려고 해요. 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럼 분화 정도가 높은 사람은, 자아 분화 정도가 높은 사람은 분화가 되면 될수록 개인은 집단 안에 정서적 접촉을 하는 동안에 하나의 개체가 돼요. 자, 그래서 자아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고와 감정의 균형을 이루어요. 적응력과 자율성이 커져요. 다 좋은 말이죠? 자아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즉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삼각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낮아요. 타인과 융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작아져요. 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분화된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융합을 좋은 말로 보면 안 되고. 그래서 거기 자아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삼각관계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해야죠. 그죠? 그러면 이제 삼각관계는 뭐냐? 어떤 두 사람이 자신의 정서적 문제에 또 다른 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형태입니다. 두 사람이 갈등 관계에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가족 내부에서는 이제 엄마와 아빠,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자녀를 끼워 넣습니다. 이 삼각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가족관계에서는 오는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족 성원 중에 한 사람을 관계로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자, 이따 이제 탈삼각화를 볼 건데 우리 시험에 이제 탈삼각화가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여기가. 그래서 이따가 볼 겁니다. 그 오른쪽에서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 또 하나의 이제 개념 중에 하나가 자, 거기 핵가족의 정서 체계 구성, 즉 핵가족 정서 과정. 가족이 융해되거나 감정적으로 하나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핵가족 정서 체계란 즉 가족들이 감정적 연결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이 정서 체계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용어에서 부모의 긴장 관계가 아동 자녀에게 주는 정서적 영향을 파악한다. 그죠? 감정적 연결 정도 얼마나 강한지 정서 체계, 정서적 체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옌의 다세대 가족 치료의 문제에서 이게 지문에서 이게 나왔었어요. 가족 투사 과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부모가 불안이 증가될 때 그들의 갈등을 자녀에게 전가하는 과정. 그래서 이제 OX 문장 보면 핵가족의 부부 체계가 자신들의 불안을 아동 자녀에게 투영하는 과정을 검토하는 거. 가족 투사 과정.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세대 전이 과정인데 다세대 전수 과정, 전이. 우리 시험은 이제 다세대 전이로 나왔어요. 핵가족 안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핵가족을 포함하는 정서적 장애, 즉 가족 정서 과정, 분화 수준이나 삼각관계나 융합 이런 것들이 그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세대까지 계속 대를 이어서 전개되어 가는 거. 다세대 전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아분화는 이 분화 수준도 아까 지금 거기 가족 정서 과정에 세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 전수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자아분화도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다세대 전이 가족의 관계 형성이나 정서 증상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되는 것을 파악한다. 맞죠? 네. 자, 그다음에 출생 순위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출생 순위가 우리가 인행사에서는 어디서 나왔었죠? 출생 순위? 누구? 아들러. 그죠? 아들러는 이 출생 순위가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봤고요. 근데 이제 보현에서는 이 출생 순위가 자아분화에 영향을 준다고 봤어요. 여기. 우리 이제 시험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아분화에 누가 영향을 준다? 출생 순위가 영향을 준다. 알았죠? 출생 순위가 영향을 준다고 봤어요. 가족 내 형제 순위를 기초로 하여 자녀들의 성격이 일관되게 발달한다. 자녀의 위치는 분화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기대 수준이 높은 자녀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장남과 장녀가 분화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부모의 기대 수준이 낮은 자녀의 위치, 부모와 삼각관계에 잘 매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신은 독립된 생각에 행동할 가능성이 많고 독립된 생각을 많이 할수록 분화 수준은 올라간다. 그죠? 물론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거 정서적 단절도 굳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금 시험에 나온 이 개념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보현의 다세대 가족 치료의 개념의 주요 개념들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개념적 정의 정도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제 상당 기법이에요. 이 보행 거는 주로 이제 탈삼각화가 그간에 이걸 사례로 해가지고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시험에 나온 사례를 거기 활용에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저는 이제 이 예를 일단 우리 시험에 나온 것들이 있으면 그걸 추가적으로 집어넣거나 또는 그 예를 가지고 기존의 예를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예가 정리되어 있으면 나왔던 예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거든요. 문장도 마찬가지지만 왜냐면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이론 강의 들을 때 기본서를 공부할 때 기출 문장 자체를 공부하게 되고 문제를 또 공부하게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넣어놨는데 이 탈삼각화는 자 어떤 상단기법 요거는 몇 가지 안 되니까 암기법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5가지. 이거 먼저 상단기법 종류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우리가 보현의 다세대 가족 치료는 보현은 다세대를 알 수 있는 것은 다세대 세대 간의 반복 유형. 세대 간의 반복 유형을 알 수 있는 것은 가계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계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냥 보행권은. 근데 이 가계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그리거든요.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담자 입장에서, 즉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가족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죠? 내담자의 장점이 있었죠. 가계도에서.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가계도 자체가. 자, 근데 보혜는 아예 그 가족들한테 가족 치료 이론을 교육시키려고 했어요. 아예.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탈라요. 이렇게 탈라. 그래서 탈삼각화와 나 전달법, 나 입장 취하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코칭까지 한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가계도, 그다음에 가계도는 그거 자체가 교육적 효과가 있다. 교육. 근데 아예 교육시키려고 했다. 가족 치료 인원을.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코칭까지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족들은 탈난다. 그래서 탈삼각화, 그다음에 나 전달법 또는 나 입장 취하기 이렇게 5가지 외우면 되고요. 우선 탈삼각화 보면 두 성원들의 감정 영역에서 제3성원을 분리시키는 과정이다.
삼각관계를 억지로 와해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삼각관계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삼각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즉 부모와 그러니까 그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그 갈등 관계,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삼각관계로 있을 때 자녀를 빼내고 사회복지사가 자녀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치료자가. 알았죠? 그게 탈삼각화예요. 새로운 삼각관계는 가족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나 비난이 쏟아질 수 있으므로 치료자는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가족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 활용 나와 있는데 예를 보면 가족 사정 단계에서 아내는 자신에게 멀어지는 남편을 대신해서 아들, 15살 된 아들에게 지나치게 관여해 왔대요. 자, 이렇게 되면 지나치게 관여했으니까 이거 밀착된 그러면 구조적 가족 치료의 경계 만들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봤더니 아들은 부모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문제 행동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의 문제 행동 해결을 위해서 자녀 훈련 기술 교육을 받았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아들이 부모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이 아들인 15살 된 아들이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지 않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근데 자기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아빠도 관심을 갖죠, 얘한테. 그죠? 그 다음에 엄마도 얘한테 관심을 갖게 돼요. 그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자기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가까워지게 되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문제 행동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행동을 해야 엄마 아빠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까워지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서 자녀 훈련 훈육 기술을 교육받고 그걸 적용을 해도 아이의 문제 행동은 변함이 없는 거죠. 여전히 아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사회복사는 아들의 문제 행동을 주요 개입 대상으로 삼는 대신에 아내가 남편과 갈등을 직접 해결하도록 돕는다. 그죠? 직접 해결하도록 돕는 거. 이게 바로 탈삼각화예요. 자, 이런 형태의 유형으로 사례를 계속 줍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제 그 최근 걸로 보면 11, 12, 13, 14 연달아 나오고 그다음에 21회 때 또 나왔는데 문제를 우리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제 책이 개정된 책으로 이제 공부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나왔던 문제가 쭉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문제를 풀어보면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이게 이럴 때 탈삼각하구나. 이게 또 딱 와요. 이 지금 얘를 우리가 공부는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가계도 그다음에 교육에 보니까 가계도가 그 교육적 효과가 있긴 한데 근데 보에는 더 나아가 가족치료 이론을 공부시키려고 했다. 자, 그다음에 나전달법 있죠? 이건 나 입장 취하기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너 전달법의 반대죠. 너 전달법은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나 전달법은 타인을 비난하는 대신에 즉 너 전달법과 같은 타인을 비난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바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에 보니까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죽겠다가 아니라 당신이 늦게 들어오니까 네가 늦게 들어오니까가 아니라 너 때문에 죽겠다가 아니라 당신이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정서, 생각을 느낀 바를 말하는 거죠. 느낀 바를.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거기 나 입장 취하기는 타인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바를 말해주는 거예요. 탈삼각화를 촉진시켜줍니다. 자, 코칭은 이건 이제 보기 지문에 나왔었어요. 얘가 다른 문제를 물어볼 때 그때 이제 보기 지문에 얘가 나왔는데 코칭은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의 개입 기법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직접 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치료자는 뒤에서 지지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게 코칭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사티어로 가게 되면은요.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주의입니다. 너도 당해봐라. 너도 당해도 싸다. 사티어야. 너도 당해도 싸다. 사티어. 경험적 가족. 그러니까 너도 당해봐라. 경험해봐라. 이 얘기예요. 경험해봐라. 너도 경험해봐라 좀. 자, 그러면 이제 사티어로 가겠습니다. 이제 사티어는 이제 경험적 가족 치료예요. 그래서 어떻든 너도 당해도 싸다. 당해봐라. 너도 한번 맞아봐. 느껴봐 이거예요. 느껴봐. 경험해봐 라고 하는 건 너도 느껴봐 한번. 이건데 거기 가족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현재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경험을 하게끔 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거. 가족과 치료자 간의 상호작용적 경험이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척도로 한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안해냈다.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나오면 이제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예요. 자, 치료 과정에서 가족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이 자존감 향상이 바로 치료 목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존감 향상. 그리고 분명한 의사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가족의 칭찬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서 확대시킨다. 자, 거의 성장 모델로 불리기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기가치, 의사소통, 가족규칙, 그 다음에 사회와의 연결망 등 4가지 측면의 개입을 시도한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개념에 보면 이거 사티어는 이 가족규칙이 나와요. 뭐냐면은 이 가족 문제라는 게 가족에 있어서 이 가족 문제라는 것은 가족 내에 어떤 나쁜 사람 때문에 가족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요것 때문이 아니라 가족 규칙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러면 이 가족 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가족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가족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가족의 의사소통을 보면 그 가족 규칙을 파악할 수 있다. 파악해낼 수 있다. 근데 이 가족들의 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아주 긴밀하냐면 얘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또는 자기 가치와 아주 긴밀해요. 그렇죠? 자존감과 아주 긴밀하다. 자, 그러면 이 의사소통은 자 크게 일치형과 그 다음에 불일치형으로 나뉩니다. 불일치형으로 구분이 돼요. 네, 이 불일치형은 다시 4가지로 구분돼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자, 보면 일단 자, 여기 보면 일치형은 이건 기능적인 의사소통이에요. 기능적인 거. 좋은 거예요. 자, 불일치형은 얘가 역기능적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그 경계 만들기 할 때요. 양쪽이 역기능적인 거였잖아요. 역기능적인 것을 기능적인 걸로 바꾸는 거예요. 분명한 가족 경계로. 그죠? 그래서 얘도 결국은 이 역기능적인 불일치형의 의사소통을 기능적인 일치형의 의사소통 유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은요, 앞서 우리가 이 자존감과 관련된다고 했잖아요. 얘가. 그죠? 자, 일치형과 불일치형은 어떤 때 자존감이 누가 더 높겠습니까? 당연히. 일치형이 자존감이 높은 거죠. 그죠? 일치형은 자존감이 높은 유형이 하는 의사소통이에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의사소통이 바로 불일치형이에요. 알았죠? 자, 다시 한번. 불일치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가 뭐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일치형의 의사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지금 아까 이 불일치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을 일치형의 의사소통을 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자존감을 높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일치형의 의사소통을 일치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 말은 곧 자존감의 향상을 해요. 자존감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티의 경제적 가족 치료의 목표는 뭐냐? 자존감 향상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불일치형의 의사소통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회비를 계산하는데 사티어가 싸게 굴어 막. 같이 밥 먹으러 갔어. 근데 6명이 밥을 먹었어. 근데 회비를 내야지 되는데 회비는 안 내. 사티어가 자꾸 싸게 굴면서 내가 지금 뭐 힘들고 지금 요즘 형편이 안 좋고 요즘 하면서 자꾸 안 내. 근데 밥은 먹으러 왔어. 그래서 먹어. 그러면 돈을 계산하는 사람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혼란, 회비 계산 혼란스럽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회의형은 아첨형이라고도 합니다. 비난형, 계산형은 초이성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란형은 G3만형 또는 그냥 3만형이라고도 해요. 알았죠? 회비 계산 혼란스럽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럼 우선 책으로 좀 내용을 좀 나가고 제가 앞서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그 가족치료 모델은 2시간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50분 정도까지 하고 여기서 중단하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또 강의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이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요 개념 보니까 가족 규칙 나와 있죠. 사티어는 고통의 원인을 나쁜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쁜 규칙에서 찾는다. 그죠? 그래서 규칙을 발견하는 것, 가족 규칙을 발견하는 데 관심을 두었는데, 자, 자아 존중, 즉 자존감이에요. 그다음 이제 자기 가치. 자아 존중이나 자기 가치는 자기가 자신에게 가지는 애착, 사랑, 신뢰, 존중과 같은 것으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타인을 존중하며 책임감이 큰 사람이에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타인도 존중한단 말이에요. 자, 거의 감정 측면을 중요시하여서 가족 성원들의 자존감정을 증가시키는 것을 가족 치료의 중요한 과정으로 다루고 가족 치료의 목표로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사태의 의사소통, 가족 치료 모델, 자아 존중감 양상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다시 한번 일치형 의사소통 유형이 치료의 목표이다. 맞아요. 그죠? 일치형. 여기가 목표예요. 그죠?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자존감, 그러니까 향상. 네. 자, 의사소통 유형을 보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자존감은 상호 비례 관계이다. 즉 가족의 의사소통 양식은 가족 구성원의 자아 존중감을 반영한다. 자존감이 낮을 때 의사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우리가 자존감이 낮을 때는요. 누구 가족 부모님이 해주는 얘기도 곱게 안 들려요. 또는 동생이 얘기를 해주거나 또는 형이 얘기를 해주거나 좋게 안 들리죠. 자존감이 낮을 때. 그죠? 정말 위에서 해준 얘기인데도 그 말로 상처를 받아. 그래서 이제 거기 의사소통 유형에 보면 거기서 의사소통의 두 가지 수준 나와 있죠. 언어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메시지. 즉 표현되는 수준, 즉 문자 그대로의 내용이 언어적 메시지라고 한다면 비언어적인 메시지, 메타 커뮤니케이션 수준, 즉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눈살을 찌푸리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굳은 표정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비언어적 메시지는 보통 사람의 내적 상태, 정서를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비언어적인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언어적 메시지의 내용과 비언어적 메시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종류의 메시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걔네 진실한 내적 감정 상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말을 하겠죠. 그래 의사소통의 상대방은 이중 메시지를 받게 되어서 어떤 메시지를 진정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거의 사티의 의사소통 유형,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의 불일치다. 맞죠? 그죠?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럼 불일치형 의사소통을 구사하게 되는 이유가 뭐다? 아까 뭐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자신 성장하는 가족 안에서 존재하는 명시적, 묵시적 규칙에 의해 습관화된 경우, 또는 이제 이중 의사소통 양식을 보고 배운 경우, 다른 사람의 이중적 메시지를 접하고 나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생존 방식의 발로인 경우. 자,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과 타인, 주변 상황이라는 환경이라는 생활 공간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불일치형 의사소통을 구사한다고 보는 것이 사태의 주된 관점이다. 그죠? 그래서 그 OX 문장에 가족 생활 주기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왔어요. 가족 생활 주기가 아니라 결국은 가장 주된 이유는 뭡니까?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4번에 니을에 보면 이제 5가지 유형으로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일치형 하나, 불일치형에서 4가지니까 총 5개죠. 그죠? 5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나눠서 자신과 타인과 상황, 이 3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 아래에 나와 있어요. 제가 표에다가 넣어놨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존중 나와 있죠. 이 존중을 동그라미로 보고요. 그 다음에 X를 무시하는 거라고 본다면, 자, 일치형은 좋은 거기 때문에 얘는 다 존중합니다. 혼란형은 다 무시합니다. 알았죠? 3가지 다 무시한다. 아첨형은 아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상대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아첨한다는 것은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비난형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타인을. 알았죠? 그 다음에 초이성형은 자신과 타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존중입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외우기 쉽죠? 외울 때 얘는 다 존중이고 회형은 아첨형은 아첨하니까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비난형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초이성형은 둘 다 무시한 나와 상대방을, 이거는 이제 다 무시한다. 이렇게 하세요.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거 외워야 돼요. 같이. 그 표 아래 회유형 의사소통은 기능적입니까? 아니죠. 역기능적이죠. 자, 초이성형. 자신은 존중하고 타인은 무시하고 상황을 무시한다. 타인과 상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초이성형은 자신과 타인을 무시하고 상황을 존중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비난형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어려운 말로 장황하게 설명한다. 어려운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계산형이에요. 거기 계산형 그 바로 위에 있잖아요. 거기 끝에 보니까 복잡하고 현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장황하게 설명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알아야겠네요. 그러면 그죠? 내용과 내적 정서 상태와 해설 이 부분을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